본 팟캐스트는 제주 메세나협회의 2024년도 메세나 매칭 그란트 선정 사업으로 기업 한라 엔지니어링이 후원하고 스튜디오 아담과 팀 아시들이 함께 제작하는 제주 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삼방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주와 서울 오가며 예술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신 승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이렇게 예술 계열의 전공을 하시고 그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지역에서 아동교육 로컬 브랜드인 오몽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나아가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또 약간 그 절변을 넓혀나가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어느 정도 이 팟캐스트의 취지와 결도 맞으면서 저랑도 엇비슷한 어떤 서사가 있는 것 같아서 서로 그러한 질문들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알 수 있게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에서 이제 미술 조소과를 전공하면서 현재는 이제 제주 지역 소재를 기반으로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오몽이라는 브랜드를 동료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몽이라는 뜻 자체가 그 제주어거든요. 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다라는 제주어를 가지고 있는 뭔가 귀여운 어감의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 외에 저는 또 예술 전공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싶은 어떤 꿈이 있어서 기획자로서 공부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분들을 모시면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러한 일들을 해왔고 해나감에 있어서 그 배경이 된 게 어떻게 전공을 선택한 그 과정,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들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조소 전공을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어떤 미술 내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먼 시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술을 전공하는 제 주변의 친구들 대다수가 되게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관련된 어떤 시각적인 것들, 노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자라왔던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저 또한 그 중에 하나인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고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쭉 이렇게 어찌됐든 나는 뭔가 그림을 그리든 이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가지고 오다가 사실 진로라는 걸 정하게 되는 나이는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때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뭔가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었고 네. 또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왜냐면 그 꿈을 찾는데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늦게 찾게 돼서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그러면 대학교를 미대로 진학을 하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미술에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네. 디자인이 있고 또 순수 예술이 있고 네. 되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찾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배울 때까지만 해도. 네. 내가 앞으로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단계는 없는 상태로 그냥 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을 위한 그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입시 미술 맞아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입시미술 과정을, 여느 친구들과 똑같이 저도 같이 했죠. 근데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른 인터뷰 때도 늘 얘기는 하지만 그 흰색 도화지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전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제도적이고 이게 뭔가 딱 정해진 공식이 어느 정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고 아카데믹하게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그렇다면 왜 맞지 않는지,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예술은 하고 싶은데, 그걸 찾지 못한 상태로,
포기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흰색 도화지를 쳐다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말 무서웠거든요. 싫고. 그래서 나는 미술이랑 맞지 않는다. 이 과정을 견뎌야만 미술을 할 수 있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그럼 이쪽 길이 아닌 거다라고 쉽게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약간 꿈을 잃었어요. 꿈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네.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가, 대학을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남들이 대학교 가는 시기에 20살 때 전 대학을 안 가고, 그냥 놀았어요. 뭐 해야 되지? 내 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일본어과에 진학을 하게 됐죠. 일본어에 관심이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 뭐 미술적인 것들이라든지 아티스트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어 공부해서 일본에 가야겠다라는 뭔가 막연한 조금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일본어과에 진학을 했고 2년 정도 되게 문제 없이 잘 다녔어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공부하다가 다시 미술이 하고 싶어진 거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성인이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손을 빌려서 학원에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술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편입학을 제주대학교 조속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속과로 하게 된 이유도 서양학과, 동양학과, 조속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그 도화지의 그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물론 소묘로 봤지만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그 도화지를 마주할 아직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각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내가 몸을 쓰면서 하는 전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속과를 들어갔고, 들어가서 되게 후회 없이 재밌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입시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보다 디테일하게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지 어떤 창작 내지 표현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나 탐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 미술을 들어가서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혼선이 오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도 가졌고 마찬가지로 근데 뭐 관련된 일본의 뭐 어떤 문화나 아티스트 관련돼서도 영향을 받아서 일본어를 공부하셨지만 어쨌든 다시 돌고 돌아서 예술과 관련된 어떤 조소를 선택하게 되셨는데 어쨌든 이 배경을 보면은 뭔가 생각한 것보다 달라서 쉬고 휴지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기간도 있지만 예술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싶다가 항상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과정을 겪으셨던 거잖아요. 그 예술과 관련된 하고 싶다라는 거는 조금 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게? 이것도 또 어린 시절로 살짝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처음 보는 분과 대화하고 이런 거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막연하게 좀 동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왜냐면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재료 매체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너무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고 말도 없다가도 자기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솔직하고 자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한 그런 필터링이 없는 사람처럼 그게 되게 동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들을 보는 시선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런 거를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표현하는 예술가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말을 하거나 몸짓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런 뭐 되게 그냥 1차원적인 그냥 2D 그림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는 작업들을 봤을 때 되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가장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때만큼 어려움은 없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좋은 도구가 예술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마저도 뭐 나중에 사실 이건 더 본격적으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긴 한데 방금 말씀 주셨던 맥락, 자신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아까 말씀 주셨던 미술이 됐던 음악이 됐던 이런 걸 표현한 예술가들에 대한 선망은 여전히 이렇게 품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술 그 전시 쪽에 있으면서 네. 작가님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번에 아티스트 토크 처음으로 이제 준비해서 진행하면서도 그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긴 했는데 네. 좀 재밌었거든요. 뭔가 마치 책을 읽었을 때 뭔가 사람들은 배운다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티스트 토크 준비하면서 작가님들 인터뷰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작업을 왜 했는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좀 더 일찍 내가 알고 배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네네네.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어떤 표현이나 창작에 대한 니즈와 선망이 되게 이렇게 포용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멋있고 부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이따가 이후에 더 얘기를 할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질문을 돌아와서 그렇게 돼서 다시금 예술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편입 혹은 재진학을 하셨던 건가요? 조속과로의 전공은? 네,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잘 다니셨다고 했던 게 약간 그런 일단 그렇게 선택하신 이 조소란 전공 계열이 좀 본인한테 좀 핏하게 잘 들어맞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들어가는 과정 자체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교수님들이랑 수업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런 과정은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디자인 하지 말고 조소 공부할 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었죠. 왜냐면은 3학년부터 편입은 들어가니까 네네. 1, 2학년을 다 거쳐서 온 3학년인 친구들과 거의 뭐 1학년 수준인 제가 함께 공부하기에는 약간의 갭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료를 아예 모르니까. 네. 그래도 다행히 교수님들과 이제 같이 재학했던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줘서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어려웠던 거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디자인만 생각하고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뭐 예술이라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순수 예술과 디자인은 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말하는 예술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라는 그게 머릿속에 전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가서 제가 했던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재료를 다루는 방식, 뭐 용접을 한다거나 돌을 깎고 흙을 만지고 그거를 또 석고로 떼고 막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그걸 가지고 내 걸 표현하라고 하는 그 예술의 키워드를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랑도 대화가 어려웠고, 이제 동료들은 같이 하는 동기들은 그래도 1, 2학년 때 그 과정을 조금 겪고 오니까 교수님이 딱 얘기하면, 약간 이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술이 뭐지? 나를 어떻게 이 재료로 표현을 하라는 거지? 막 교수님이 엄청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저한테 막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렇게 내 몸에 탁 붙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다시 뱉는 과정이 저는 너무 짧았었고, 저한테는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고, 그 되게 웃긴 에피소드로 그 학교 생활 당시에 그 누드 소묘를 하더라고요. 네, 모델이 앞에 있고, 그들을 이제 그리고 흙으로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벗은 남이. 그리고 그 벗은 사람을 다 같이 동료들이랑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좀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그게 되게 급박하게 흘러가야 되는 시간인데, 왜냐면 모델이 딱 한 3분 지나면 포즈를 딱 바꿔버리니까.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 시간까지 그 모델 발목 밑으로밖에 쳐다보지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부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그런 시간이 없고, 그냥 쑥 들어가서,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들? 준비 과정이 없었다는 거? 뭐 저희가 관련된 전공을 하진 않아서 고지고대로 이해는 못하겠지만 듣는 와중에 들었던 거는 오히려 기계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겪으셨던 어떤 그런 스트러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찌됐든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고 창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것과 관련된 전공을 해서 이렇게 배움 내지 성장을 원하셨는데, 그 말씀 주셨던 창작과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조소를 활용하는 것은 본인한테 좀 어려운 일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신 건가요?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말씀 주셨던 거를 듣고 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어떤 나아가는 행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공부나 니즈가 어떤 교육 관련된 브랜드로 되었잖아요. 얼핏 보면은 이렇게 조소와는 조금 뭔가 완전히 붙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행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시면 이렇게 조소를 배우고 졸업을 하시고 혹은 이렇게 브랜드를 창업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네. 우선은, 제가 학교를 이제 졸업할 마지막 학기쯤에 네. 그 아동미술학원에서 1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아동미술학원.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아까 앞서 말했던 흰색 도화지의 공포를 살짝 극복한 시기였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면 일단 흰색 도화지에다가 제가 먼저 그려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그려요? 하면은 이렇게 그려야 돼 하고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아마 절대 혼자였으면은 절대 그 흰 도화지를 만지지도 않았을 텐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극복이 그 시기에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쨌든 제가 다녔던 미술 학원이 뭐 엄청 뭔가 열린 뭔가 미술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스킬적인 것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사실 그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저한테는 제가 미술을 하기 싫었던 과정과 조금 닮아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좀 충돌이 되긴 했어요. 그 다니면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좀 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 미술학원 자체는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저는 학원 선생님이고 그걸 따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술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저희 어린 시절에 피아노 학원 다 거쳐가고 미술학원 다 거쳐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시기에 다들 되게 통과 의례처럼 거쳐가는 이 시기에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이 친구들이 이 미술이라는 거를 되게 성인이 돼서도 동떨어져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몽이라는 브랜드를 하게 된 계기도 물론 이렇게 앞서서 뭐 더 큰 내일 센터라는 과정이 있어서 하게 된 거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한테 뭘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제작을 해야지라는 것도 조금 후반부에 붙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몽이라는 브랜드는
미술 콘텐츠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알려주고, 또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해나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막 바라진 않고, 좋게 기억할 수 있고, 좀, 앞으로 어른이 돼서 내가 뭘 좋아하고, 이걸 왜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내가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된 어떤 작은 그 시작이, 점점 발전해서 오몽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몽 자체가 저 혼자서 했다기보다는 제 동료가 같이 만들어 나간 거기 때문에 그 둘의 생각이 점점 합쳐져서 오몽이라는 그 지역 소재 기반으로 아이들한테 미술 가르치는 콘텐츠로 이렇게 브랜드로 생겨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오몽이라는 브랜드가 됐다로 제가 들리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오몽이 탄생하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한 이유들이 이렇게 자리 잡힌 이후에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떤 러닝메이트라고 말씀하셨던 그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는지 혹은 로컬을 붙이게 된 이유 혹은 어떠한 뭐 과정을 거치셔서 이렇게 비즈니스화로 브랜드가 자리 네. 잡혔는지 그 서사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진짜 오몽을 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거든요. 네. 3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 시작은 사실 어떤 사업을 하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네네네. 제주에서 더 끝내 센터라는 데서 이제 청년들을 모집을 했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어떤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뭔가 취업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서 내 걸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좀 더 먼저 들었기 때문에, 네. 아직 경험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누구나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회 이제 약자들, 뭐, 흔히 그들이 말하는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술 콘텐츠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좀 더 이제 좀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인턴을 하다가 그 이후에 3개월은 이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인턴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어떤 회사 생활이나 직업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 이야기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일까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데 소속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회사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한 대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직원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다 보니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나는 어디에 이렇게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저한테 이렇게 가치가 있거나 확 와닿지 않으면 그걸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했던 인턴인 회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류의 예술이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 이제 재단에 있을 때는 뭔가 이런 제도적인 것에 일을 하는 게 나와 맞지 않는다. 그럼 좀 더 열린 것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딱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회사에 들어갈래? 아니면은 창업을 할래? 그 선택지에서 고민정 님이라는 지금 러닝메이트를 만난 거죠. 네. 그 친구는 금속공예를 전공했던 친구고 어쨌든 그 친구도 예술을 계속 해온 거죠. 자기 작가로서 자기 걸 해왔던 친구고 또 갤러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게 많이 통했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케이스고 저는 되게 어린 시절에 제주에 이주를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왜 제주를 떠나야만 했었을까? 20살이 되자마자 제주에서 예술을 할 수 없고 미술을 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할 수 없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만 가야만 이것들을 계속 해야만 한다는
서로 그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우리가 완벽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초, 중, 고, 더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조금 더 양질의 이런 콘텐츠들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 6개월을 불태워보자. 이래서 오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고 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어려웠고, 왜냐면 저희가 그냥 뭐 첫 창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왜 이게 세상에 필요한지부터 서로 찾아가는 데만 진짜 오랜 시간을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료랑 그런 고민의 시간을 조금 오래 지나고 나서 오몽을 선택했고, 근데 이게 약간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네. 사실 그 더 큰 내 센터 자체가 제주의 어떤 지원을 받는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네. 지역에 대한 뭔가 문제점이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는 제주도를 지역 소재로 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약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게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그 지역적인 것들이 그렇게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콘텐츠 제작하다 보면은 제주에서 느끼는 결핍 같은 것들이 이 오몽이 된 거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는 뭐 제주의 지역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이제 뭐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라고 콘텐츠 제작. 얘기는 하지만 제주에 국한돼 있진 않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나고 자랐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네. 그거를 가장 얘기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한 거지. 우리는 제주의 것만 가지고 이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예술이라는 게 되게 넓게 되어 있고, 네. 뭔가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막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했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래서 어떤 걸 이끌어내고 싶은 건지, 오몽이 주고자 하는 어떤 가치나 어떤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좀 오몽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작업실이 동초등학교 쪽에 있어요. 네네. 거기 작업실에서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수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구인 거예요. 이 오몽에서 만든 콘텐츠나 뭐 가지고 있는 뭐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이런 거 그냥 도구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오늘의 주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다라고 하면은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해주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살아온 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 요 10살이면은 요 시기에 자기가 느꼈던 그 바람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바람도 되게 많잖아요. 뭐 비 오는 날 부는 바람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엄청 따뜻한 봄바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대화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러면 이게 왜 좋아? 어떻게 하다가 좋아하게 됐어? 그러면은 이건 왜 싫어? 이런 뭔가 자기가 그거를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준 재료가 뭐, 한정돼 있으면, 여기 외에 어떤 더 재료 사용해보고 싶어? 그 재료를 왜 사용해보고 싶어? 뭐, 어떤 작가들은 이런 재료도 사용해봤었어. 하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그 친구들이 자기를 알아가고, 세상에 또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또 넓게 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곳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랑 그냥 보통 이제 분들은
가서 뭐 그림 그려서 결과물 가지고 오겠지. 뭐 어떤 재료로 뭔가 해서 오겠지라고 하지만 그냥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한 번 더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가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약간 본인한테 필요하셨었던 그러니까 무엇을 창작하고 싶은지 어떤 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조금 더 상상하는 것들의 어떤 기저가 넓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극해 주는 것이 약간 오몽이 아이들에게 주고 네. 싶었던 어떤 효용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인상 깊은데 왜냐면은 어떻게 보시면은 본인한테 필요했던 것들이 뭔가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에 나오고 나서 아이들에게 부재되어 있는 것들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그게 다시 승현님의 효용으로 돌아오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하고 싶으셨던 창작 내지 표현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 수단으로서의 오몽이라고 보여줘서 네. 오몽이 비즈니스고 브랜드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은 또 하나의 아트워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또 현실적인 부분 이게 비즈니스로서 사업 모델로서 겪는 아이러니함이 있을 거잖아요. 뭐 자본적인 생리에서 오몽은 기업으로서 브랜드로서 영리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고 있기도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전달되었을 때 이게 영리적으로 치환이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오몽을 운영하면서 네. 제가 느꼈던 그런 한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느꼈던 그런 한계들을 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이 좀 부족하다고 계속 느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직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오몽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사실 영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의 2년 가까이 오몽을 운영하면서 계속 어떤 틀을 잡아 나갔지만 그 돈을 범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걸 계속 해 나가려고 했을 때 회사를 굴릴 수는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활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전시 쪽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마치 작가님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몽을 대할 때 이걸 사업적으로 대한 게 맞나? 비즈니스적으로 대한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작업처럼 너무 창작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소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먼저 한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걸 더 많이 느꼈고 그러면 그 딜레마를 내가 딱 끊어내고 그럼 진짜 사업적으로 오몽을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이끌어 나가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해 나가면서 이걸 사업적으로 딱 머리 좋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해나갈 수 있는가? 그 해나갈 능력이 지금 갖춰져 있는가?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되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진짜 많은 걸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배웠거든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서울에 있는데 다시 복귀해서 일단 해보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부딪혀서 일단 해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영리적으로 치환되지 않을지언정 이 오몽으로서 해나가는 일들이 본인한테
효능감이나 효용감 내지 의의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이미 거기서부터 오몽이 한편으론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또 영리하고 지혜롭게 그 절충안들을 잘 만들어낼 수 네.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자체는, 저는, 큰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 이렇게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영리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적으로 잘 끌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저는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얘기 나누고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목에서 뭘 하는데? 라고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매체로든 사람들이 보고 그거를 딱,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를 많이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몽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2년의 시간이 이렇게 잘 담아져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쉽게도. 동료랑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잘 담아내지 못했을까? 그거를 잘 담아냈다면 지금 뭔가 후회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이 하는 동료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능력이 있는 친구여가지고 그래도 오몽의 이미지가 잘 잡혀있는 이유가 그 친구가 그거를 잘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예를 들어서 운이 좋게도 어딘가에 오몽이라는 요 브랜드를 들고 나가서 뭔가 막 뭐 투자를 받거나 이런 거를 피칭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가서 항상 듣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이 없어요. 이 사업은. 그 얘기를 너무 지겹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술학원에서 선생님 한 명이 정해진 시간 안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이 딱 떨어져요. 이 선생님이 이 시간에 아이들을 몇 명 교육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선생님을 늘리던 뭘 하지 않으면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들은,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돈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 이상 안 보여.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 좋게 말해서 확장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뭔가 그때 딜레마가 한 번도 왔던 것 같아요. 확장 가능성? 그럼 뭐 플랫폼을 만들라는 건가? 뭐 비대면 콘텐츠를 만들라는 거야? 근데 그 말에 움직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가 그 시기에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오몽을 그러면은 확장 가능성이 있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뭐 어렴풋이 동료랑 이야기를 나눈 것들은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먼저 앞에 나오는 거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아예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오몽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 콘텐츠. 그럼 확실해지는데, 뭔가, 2년 동안 너무 키웠던 거죠. 마치 자식 키우듯이, 아이덴티티를 막 넣으면서. 그 트는 과정이 지금 시기에 한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나누고는 있어요. 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사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걸 파는 사람들한테 꼭 한 번쯤은 찾아오는 그런 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셨던 그런 확장성의 기인에서 전개를 한다. 어떤 커머셜적인 접근을 한다.
이게 진짜 지는 맹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고지고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숫자로 치환이 되느냐 했을 때 아닌 경우가 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사실 원리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게 구현해서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건 또 완전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돈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이 되고 그거에 맞게 전개가 되었을 때 기존에 이게 가지고 있던 어떤 브랜드로서의 가치나 상품성이 훼손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래 주던 가치나 효용도 사라지고 그렇다고 이게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를 좀 적잖이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지금 고민을 해나가고 계시는 과정이지만 뭐 기존의 그 결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긴 호흡에서 영리적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게 어떤 영리적이고 커머셜한 어떤 방법론을 모색해서 적용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거에 크게 동하진 않으면서도 또 근데 필요한 고민이니까 네. 이거를 갖는 어떤 휴지기 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이 오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개해 나갈 건지는 고민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쵸. 고민인 거죠. 왜냐면은, 더더욱이 오몽은 저 혼자 만든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같이 하고 있는 메이트와도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고, 둘의 그런 가치관이 담겨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막 한창 그 센터 안에서 배울 때는, 아니면 빨리 치고, 빨리 빠지고, 이런 과정이 조금 스피드 있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료도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뭔가, 빨리 치고 빠지는 거 좀 그런 느낌 아니야? 막, 인형 뽑기, 막 갑자기 어떤 브랜드가 갑자기 잘 돼. 그럼 사람 다 거기 붙잖아요. 그런 뭐 요화정이 갑자기 늘어나고 막 뭐 이런 거 늘어나는 것처럼. 뭐 어디에 붙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막 저희 둘이 아마 그 센터에서 제일 말을 잘 안 들었던 창업 그 학생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해를 하시긴 하셨어요. 저 친구들 예술하던 친구여가지고 막 꼰져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말에 막 쉽게 안 흔들리고 아닌데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배고픈 게 익숙한 친구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네네. 이게 싫지 않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한 거의 연장선에서 이 오몽이란 것도 결국 승현님한테서는 어떤 표현이나 창작의 수단으로서 발현된 어떤 아웃풋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결국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 거고 그건 동시에 어떤 이 브랜딩에 대한 디렉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작하는 브랜드라는 게 참 이 먹고사니즘과 결부되었을 때 어려운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뭐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서 커머셜하게 접근한다. 이게 돈과 직결된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방법론적인 스킬이야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워낙 사례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자신이 만들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것과 어떤 시장적인 흐름 혹은 시대적인 흐름의 대중의 어떤 니즈나 취향이 좀 딱 붙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자신의 창작과 어떤 수익의 치환으로 이어진 예쁜 그림이라고 그냥 지금은 넌지시 크게만 봤을 때는 보통은 요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저희가 입으로 나아가면서 전시기획자로서의 어떤 시발점, 어떤 초석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았나. 그냥 말씀 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 뒤이은 2부에서는 네. 이렇게 오몽을 거쳐서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시 기획을 하고 싶다 혹은 이런 걸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요러한 일들이 있었다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일부 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일부요? 네. 되게
준비하면서도 네. 이거 이제 사전에 인터뷰하고 하면서도 조금 그 오몽의 그 휴식기에 잠깐 멈춰져 있던 생각을 다시 한번 막 빠르게 한번 돌려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점도 있었고, 아,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지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를 앞둔 시기에 좀 필요한 고민과 시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2부로 나아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뒤이어서 2부에서는 이렇게 재직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여전히 뭔가 창작이나 표현에 대한 니즈를 뭔가 반추하고 느끼시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소하나 구현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기획이라는 갈래를 선택하게 된 어떤 전시기획자로서의 이승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 2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 1부에서는 이렇게 승현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뭐 예술과 관련된 창작 활동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어떻게 승현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에 대한 브랜드 오몽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무언가를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창작하고 싶어하는 어떤 승현님의 어떤 일대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수단으로서 혹은 그런 것들이 발현된 것으로서 조소를 배우기도 하셨고 브랜드 오몽을 운영하기도 하셨고 뭐 이런 어떤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전시 기획자로서 혹은 이름과 관련된 어떤 큐레이터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메시지를 담은 어떤 전시 기획자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향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이렇게 오몽을 운영하고 어딘가에 재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무엇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인지 어떠한 창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직접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더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킬 만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혹은 뭐 계기가 있었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몽을 운영하면서 네. 오몽이 가장 큰 저를 표현함에 있어서 큰 활동이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고 노력을 들이기도 했고요. 그 외의 활동으로는 사실 뭐 더큰네일 센터 안에서도 그런 기획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말 짤막짤막하게 운영을 해보기는 했었어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네. 일반 친구들이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뭔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는 의식주에 맞춘 어떤 이런 기획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서 이런 거를 좀 작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지를 해보는 프로그램도 짤막하게 한번 운영을 해봤고 또 그 예술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제 죽기 전에 창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각자 어떤 활동을 해 나가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는 되게 소규모 모임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생각하면은 뭔가 지금 여쭤봐 주신 질문에 있어서 그나마 제가 기획자라는 좀 명확한 어떤 걸 그리기 전에 이렇게 경험해 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혹은 어떤 코디네이터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사실 코디네이터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뭔가 이거를 이렇게 학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네. 제가 겪은
그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코디네이터 자체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큐레이터라고 하는 그 진짜 그 큐레이터 선생님의 밑에서 그분이 하는 것의 전반적인 기획 단계에서 이제 다수의 일들을 하는 거죠. 작가님들이랑 소통을 진행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과정 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할 때 이제 실행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큐레이터님한테 전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준비를 하는 사람, 준비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인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시 코디네이터라 하면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약간 어떤 방송국의 작가 내지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방금 얘기해 주시면서 들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은 코디네이터로서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약간 오몽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어떤 재직하면서 내지 아니면은 전시기획과 관련된 어떤 무언가들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어떤 4.3에 대한 어떤 메모리얼 샤워 프로젝트와 네.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로 네. 약간 그 일을 하셨던 것들도 관련된 이력과 약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은 약간 이 4.3 사건 메모리얼 샤워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네. 이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우선은 메모리얼 샤워 이 프로젝트 전시는 그 이몽순 감독님이 개인전으로 4.3 평화공원에서 진행을 했던 전시고 네. 그분이 2015년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하셨던 김동일 할머니라고 있으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외에 그때 당시에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 3명의 여성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4.3을 겪으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해가거나 또는 그 환경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인터뷰식으로 다큐멘터리로 따와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김동일 할머니가, 인터뷰를 했던 그 2015년 당시에 감독님이 집에 갔을 때 옷이 정말 많다고 했었어요. 옷이 많다? 네, 네, 옷이요. 그래서 옷뿐만 아니라 뭐 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사람 한 명 누울 자리 외에는 옷이 정말 무슨 산더미처럼 이렇게 있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 김동일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셨고 그 중학교 때 중학생 시절에 그 연락책 활동을 하셨대요. 그 산에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것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시기를 어쨌든 4.3에 어떤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제주 사람들은 예민하죠. 연좌제라고 해서 직업군도 막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겪기가 어려우시니까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이제 성인 시절을 보내신 거죠. 할머니 때까지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거기 다 오사카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18년도에 아마 그 이후에 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그 옷들을 유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몽순 감독님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전시를 해보고 싶다 하셔서 그 현대미술관에서 현대차 프로젝트 했을 당시에 그 옷가지들로 되게 크게 전시를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옷을 나누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한테 나누지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쓰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옷을 되게 오랜 시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작년에 메모리얼 샤워에 나와서 한 번 더 전시를 했고 그때 옷을 나눴어요, 사람들이랑. 네. 그리고 지금 그거를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메모리얼 샤워로. 네. 그래서 아직 이 메모리얼 샤워의 전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팀원들이 고민하고 전시를 만들고 있고 아마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 초에 그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전시를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운이 좋게 제가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은 말씀 주신 그 1년의 프로젝트 안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었어요. 네.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저한테 좋은 기회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자리를 주신 거죠. 네. 좀 더 많은 일들을 여기서 경험하고 배우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회를 주셔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됐고, 제가 느꼈을 때 코디네이터와의 차이는 좀 더 전반적인 총괄을 다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코디네이터는 그 사실 기획자가 프로젝트 매니저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거에 대한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거를 다 아울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분산해서 줄지 그리고 일정 관리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직급을 처음 맡았고 배웠어요, 그때. 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코디네이터가 조금 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 PM은 완전 능동적이지 않으면은 굴러가지 않는 직급이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기보다는 프로듀싱에 관여를 한다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들이 무언가들을 기획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뭐 페이퍼워크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던가 네. 혹은 뭐 어떠한 것들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들에 대한 뭐 어떤 이런 건널목 역할을 한다던가 소위 말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거기서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어떤 기획을 함으로써 어떤 기획물을 프로듀싱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렸었는데 시달렸었다기보다는 항상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뭔가 전반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약간 뭐 좀 적성에 맞으셨나요? 아, 그게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정말 한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전시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경험으로 부딪혀서 알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전에는 무조건 이제 학부 동기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이런 어떤 한 작가의 개인전을 다룸에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른 영역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제까지 내가 뭘 해온 거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적성에 맞진 않죠,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고, 저도 성격이 어려운 거는 못하니까 안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늘 작동하는 좀 안 좋은 성격이긴 한데, 내가 그래도 이거를 해야 한다면, 마치 축구 감독처럼,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머릿속에 그게 없으면,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되게 실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겠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괜찮은데, 내가 그 축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려워도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하셨던 4.3 메모리얼 샤워 프로젝트라는 네. 것이 제주 4.3이라는 되게 이념적인 거나 혹은 어떤 사회 시사적인 담론을 바탕으로 나온 전시잖아요. 네. 이러한 주제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을 하신 게 약간 이후에 승현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기획관이나 어떤 창작물에 대한 어떤 어떠한 영향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선은 좀 더 그 과정을 이렇게 단계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내가 이제까지는,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 창작해야지? 가 1단계, 2단계로 끝났다면, 네. 여기까지 갔을 때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의 단계가 그냥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붙어줘야 되고, 어떤 재원들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전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전시는 돈이 안 돼, 예술은 돈이 안 돼, 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왜 돈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이제까지는 그냥 이렇게 들리는 말로 배웠다면 이 과정에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내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는 좀 바꾸고 싶어. 이거를 좀 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내가 마주하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이걸 사명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필수적인 것들을 이제는 좀 지니고 가야겠다고 딱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전시를 기획을 한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되게 어떤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구나. 사실 그 이후의 일들 역시 그리고 어쩌면 오늘까지도 그 과정 안의 내용들을 접하게 되고 다시 마주하게 되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기재된 걸로는 이러한 프로젝트 이후에 또 마인드 디자인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시는데 뭐 마인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인지 혹은 입사하게 된 어떤 경위 이런 거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메모리얼 샤워에 들어가기 전에 그 4.3 전시 30회 때 코디네이터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계셨던 큐레이터 선생님의 추천으로 메모리얼 샤워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 두 가지 활동을 하는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좋게 봐주셔서 이제 큐레이터님이 마인드 디자인에서 전시 기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이제 저에게 그런 자리를 제안을 해주신 거죠. 같이 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뭔가 고민만 하지 않고 가서 경험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이제 일을 하러 서울에 간 거죠. 처음. 그러면은 마인드 디자인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조금 더 전시 기획자로서의 노선을 잡게 될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참여하신 기획이라던가 뭐 꾸려나가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들어가서 그 큐레이터님이 전시 기획을 계속 그 안에서 하시니까 제가 그분을 보고 서울에 상경한 것도 맞고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들어가서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시 기획자로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뭔가 사업체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그들은 움직이는지를 네. 배웠어요. 그 안에서 제가 사실은, 전시기획 쪽만 배운 게 아니라 더 많이는 제안서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함에 있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작성하는 과정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그 사이사이에 했던 것들 중에는 이제 마인드붐이라고 하는 전시에서 돌문화공원에서 했던,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에,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전시에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오프닝이랑 그리고 그 아티스트 토크 부분을 딱 할애 받아서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티스트 토크. 아티스트 토크라는 게 조금 더 어떤 토크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작가군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섭외한 작가를 말씀하시는 네, 건데. 섭외되어 있는 작가님들을 1대1로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 건 아니었고,
그 지역 전시 활성화 그 사업에 저희가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전시의 주제 자체가, 뭔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겪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바운더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로서로 부딪히게 되고,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점점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전시 안에서 이제 나눠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술로서 이야기하고 융합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전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는 3가지 아티스트 토크 중에 2가지 파트를 맡아서 했고, 하나는 이제 그 김승민 작가랑 양정임 작가, 2분 작가로 그 제주에서 예술하는 이유 청년 작가들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3번째는 김옥선 작가님이랑 조혜진 작가님 두 분과 함께 뭔가 그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들로 아티스트 토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아티스트 토크를 기획한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갈 어떤 대화의 내용이라던가, 뭐, 혹은 그 토크 쇼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구성을 연출하는 뭐 그러한 일들이었던 건가요? 우선은 저도 이제 그때가 처음 제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한 아티스트 토크였는데, 제가 경험한 아티스트 토크는 우선은, 작가님들이 이번 전시에서 가지고 온 작품들, 그리고 이 작가님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지를 제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주제에 맞춰서 하겠죠. 뭔가 이주민이면 이주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마치 꼬리 질문을 다는 형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하듯이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작가님들과 인터뷰를 사전에 미리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번 다듬는 좀,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제가 작가님들을 처음 만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컸어서 그들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 이후에 토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주제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 맞춰서 이야기들과 공감을 좀 끌어내는 그 과정을 좀 더 많이 수정 작업을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에 빗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되게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장치를 많이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아티스트 토크였어요. 질문지도 막 미리 오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질문으로 따로 남겨보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작가분들이 본인의 PR을 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걸 듣는 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뭔가 듣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를 위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좀 총괄적인 연출을 구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말씀 주셨던 제주에서 예술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제주에서 예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거는, 제주에서 예술하는 게 흥미롭다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양정임 작가와 김승민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현업에서 작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제가 질문지로 가져온,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의 질문을 서로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조금 우리가 현실에 되게 많이 부딪히잖아요. 예술 종사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이게 제주에서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제주에서 예술하는 이유라고 적혀져 있긴 하지만 그냥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저는 항상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술을 작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먹고 사니즘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돈 벌면서 같이 그 종사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얘기하는데 그 아티스트 토크 이후에 그 작업을 아예 그냥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와서 아티스트 토크를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아티스트 토크가 어렵지 않았어? 어땠어?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재밌게도 전시를 보기 전에 아티스트 그 토크를 먼저 보고 전시를 보러 갔거든요. 어땠어? 아티스트 토크 어렵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그 미술관에서 그냥 작품을 보는 것보다 아티스트 토크를 먼저 보고 저 사람이 왜 작업을 하는지 그런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나니까 궁금하더래요. 저 전시장에 저 사람 작업이 어떻게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작가들은 뭔가 그냥 편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먹고 사는 걸 포기하고 작업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작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더 희생적인 부분도 따라줘야 되고, 어떤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우리가 마치 직장에서 9 to 6로 일하는 것처럼 그들만의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것들을, 작가들도 똑같구나,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이 고민하고, 좀 더 오히려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고민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작업을 볼 때 조금 더 마음이, 사람을 먼저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작업을 한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먼저 알아서 그랬겠지만, 그걸 보면서, 오히려 좀 작품을 이해하는데 자기는 도움이 더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비전공자인 친구들이 있었어서 뭔가 그게 양날의 검일 수는 있는데 거기에 갇혀서 또 그 작가를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아티스트 토크를 들었을 때 제주에서 작업하는 청년 작가들은 저렇게 지금 작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구나를 그냥 처음 안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아티스트 토크의 어떤 되게,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대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제 방식대로 이끌어 가니까, 그거를 예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흐름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대화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얘기가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거를 제가 느꼈을 때 어찌됐든 이 청중의 뭐 예술에 대한 알미라던가 깊이에 대한 고려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중들은 또 막상 듣다 보니 예술가들도 어떤 면에서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구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막 꼬치꼬치 따지거나 뭐 댓글을 걸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가분들과 소통하고 상대하면서 약간 그들을 피하라는 거에 대한 기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뭐 내용이나 맥락은 많이 다르지만 엇비슷한 결로서, 기획으로서 작가들을 만나고 느꼈던 건 마찬가지로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어떤 게 크게 다르지 않냐고 느꼈다면, 저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작가라고 해서 뭐 크리에이티브하지 않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와 같다고 느꼈던 건, 어떻게 보면 제가 평생 지녀온 있어 보이고 싶고 어떻게 보여주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작가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방어 기제로 자리 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승려님께서는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뭔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알미나 혹은 어떤 딥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리는데 저는 사실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방인이고 비전공자인데 제가 아티스트를 상대함을 할 때마다 약간 예술을 모른다 내지 어떤 전공과 비전공 약간 이런 경계에 대해서 구분 짓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싶다가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굉장히 우스웠거든요. 왜냐면은 이 예술을 안다 내지 혹은 전공했다라는 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창작이나 창조나 상상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마냥 접목되어 있고 부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얘기가 조금 많이 세긴 하는데 이 제가 말하는 이 아티스트라는 게 보통 저희가 카테고리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영상을 하는 작업을 한다, 조소를 한다, 뭐 춤을 춘다, 음악을 한다 이렇게 막 저희가 보통 그냥 이해되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종사한다고 해서 뭔가 승현님이 늘 찾아가고 계시는 이 창작과 표현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거나 이 확장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자영업자라던가 혹은 진짜 조금 더 커머셜한 브랜드 안에서의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제 기준엔 훨씬 크리에이티브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알아주시겠지만 뭐 모든 작가가 그러하다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고 사바사의 영역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기획자로서 아티스트를 상대할 때 오히려 그 선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선망이 약간 오히려 환상이 깨지는 쪽에 가까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창의적이지 않은데 뭐 그렇게 멋있지 않은데 되게 편협한 것 같은데 물론 이마저도 제가 이고가 센 사람이라서 제 방어기지에 대한 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실 크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이렇게 기획하는 일들을 통해서 작가들을 상대하고 앞으로도 이들을 초빙하고 같이 무언가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그려 나가실 것 같은데 이들을 상대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들한테 지녀온 이 약간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 아트의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선망? 말씀 주셨던 선망? 혹은 그들의 창작이나 표현에 대한 그 약간 어떤 원형이 여전히 유효하게 그대로 자리하고 계신지 혹은 제가 느꼈던 약간 이러한 뭐 혹은 생각의 변화들은 없으셨는지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사전 인터뷰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얼마나 많은 작가님들을 만났는가를 또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아직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코디네이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보긴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들을 공부해보고, 그랬는지를 또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모른다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느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들과 우리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라는 것들. 근데, 제가 이제 기획자가 만약에 이제 계속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이어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들 되게 다양하지만, 그들 또한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요. 심지어 외길을 걸어온 거잖아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먹고 살려고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작가님들이랑 대화할 때 또는 기획자님들이랑 대화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데, 내가 맞아. 내가 걸어와 봐서 아는데, 이게 맞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멀리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아티스트의 길이, 저런 길이구나. 근데 굳이 내가 저 아티스트를 이 길로 끌어올 필요가 있는가? 제가 가고 싶은 길에 있는 아티스트나 기획자들은
조금 더 열려 있고, 그리고 좀 좋게 말하면 좀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들끼리 막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우시는 분들이 흔히들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예술이든 예술이 아니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를 틀렸다라고 하지 않는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중립적으로 잘 이끌어가 줄 수 있는 기획자가 좋은 기획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고, 하나인 것처럼 만들고, 또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그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융통성이 필요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꽉 막혀 있어서 아니다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단 저는 되려 또 작가로서 뭐 자의식 과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어떤 곤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까 같은 이야기를 느꼈냐면 그게 아까 말한 그런 자의식 과잉이나 어떤 곤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만한 아웃풋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따로 노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물론 일개 개인인 제 주관적인 해석인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게 뭐 어떤 작가 노트에서도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느껴질 때도 있고 뭐 어떤 기획 전시들의 어떤 개요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느끼거든요. 이게 과연 그냥 예술에 대한 알매 부재나 무지하기 때문인가 했을 때 뭔가 작가님들이 다루시는 담론이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림으로서 작품으로서 표현하는 그 기술들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반면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공부가 부재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뭐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눴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승려님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전시 기획을 하고 어떤 창작 활동을 해나간다는 것들은 뭐 지켜보셨던 큐레이터 분들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뭐 어떠한 작가들을 이렇게 초빙하거나 혹은 모심으로써 이렇게 어떤 무대나 어떤 장을 만드는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마 계속 해나가면서 그 모양새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해 나갈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작가님들, 들을 제가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고 전시를 기획해 나가려면 저도 경험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매 순간순간이 나 왜 아직도 이런 것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한 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완성도 있는 전시를 만들려면, 조금 더 저한테는 그 수련의 과정이 아직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섣불리 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좀 누군가가 보면 좀 답답한 구석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음, 좋은 작가를 만들어서 좋은 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거는 승려님이 뭐 창작자로서 기획자로서 본인의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창작하고 싶은 사람이라 느껴지는데 저는 그러한 창작과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이 기획이라는 어떤 장르에 진입을 했을 때 그리고 전시라고 그게 전시라는 모양새로 나왔을 때 어떤 작가가 그 안에 담겨서 이것들이 큐레이팅 된다, 쇼잉 된다 이런 것들이 약간 저한테는 약간 이물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많은 제가 전시회를 많이 봤다면 많이 봤고 뭐 안 봤다면 안 봤을 수는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획전 내지 단체전을 가서 느끼는 그 이질감이 뭐냐면 작가들은 사실 작가의 이고와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모아놓고 별개의 이야기 안에서 그들이 기존에 만들고 싶었던 작품을 붙여넣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애초에 기획자란 사람이 이러한 기획전을 하고 이러한 전시를 할 거니까
작가들아 이런 작품을 만들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그거대로 작가들한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물음이 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싶은 과정에서 오몽이 생겨나고 뭐 이러한 전시 기획으로서의 모양새가 나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좋은 작가의 전시를 기획하는 게 승려님께서 하고 싶은 표현, 창작을 하는 것과 이렇게 딱 접목이 되어서 부합한지 그냥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들도 제가 겪었던 과정 안에서 제가 느낀 이야기를 풀어낸 거여서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길님이 걸어오신 그 과정에서 또 빗대어 본다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렵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좋은 이제 이야기들 기획으로서 묶어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작가님들을 이제 데려오는 초청하는 과정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만들어 놓고 작가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전시가 아니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그 작가들을 어떻게 그 작가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알고 이거에 잘 이렇게 핏하게 맞추는 것도 좀 능력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전 느꼈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안 그러면은 되게 이질적이게 느껴지고 끼워 맞춘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 동일한 기획으로 작가님들을 데려온다고 하면 아마 지금 하면은 좀 이질적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의 제 경험치로는. 왜냐면은 아티스트 토크 준비하면서 작가님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그들을 좀 알아가면서 느낀 거랑 작품만 보고 그리고 개인전이 아니고 그런 합동전에서 본 작가님들 작품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이질감이 좀 생겨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런 괴리감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시를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된다면 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되어 있는 전시를 하고 만들고 싶다라는 좀 소망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러면은 승현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에 부합하는 내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승현님께 굉장히 핏하거나 매력적인 그러한 작가들과의 어떤 전시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맞아요. 저한테는 역시나 어렵긴 한데 결국에는 자신의 무언가를 표현하고 창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다른 창작의 주체나 어떤 헤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온갖 아이러니함을 느끼고 제가 느끼는 많은 전시회에 뭐 말씀드렸던 이물감은 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사견인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이 팟캐스트 하면서 제가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해와서 그런데 이거 승현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저랑 같이 하셨던 작가님이 보시면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초대한 작가님들한테 제가 그런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뭐랄까 이 기획이라는 게 저는 작가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어떤 쇼잉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내가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거구나 로 귀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승현님이 하고 싶은 창작이나 표현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다른 작가의 것을 드러내는 일이 이게 싱크가 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또 생경하지만 동시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력이라고도 느껴져가지고 뭔가 아직 제가 그러한 모양새나 아웃풋을 딱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도 뭔가 흥미가 생길 것 같아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과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쭤봤다는 거를 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창작하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떤 걸어온 일대기 그리고 뭔가 앞으로 그러한 수단 내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로서 이 전시 계획을 이끌어 갈 어떤 승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당장에 뭐 어떤 방향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은 있는지. 음, 음. 우선은 제가 이제 연말에는 제주도에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 2달 정도가 올해의 그 시기가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앞서서 계속 얘기해왔던 뭔가 오몽의 방향성이라든지, 음, 그리고, 제가 앞으로 기획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지 이제는 조금 제가, 좀 선택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일로서, 그리고 먹고 살려고 그 일들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야 될 시기이다. 기획자로서 나아가려면, 어, 일로서 대하는 시기는 끝났고, 기획자로서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시기부터는, 뭘 배울 거고, 뭘 앞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없이 움직이면은, 또 다시 그냥 일로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올해까지는 좀 보낼 것 같아요. 음, 어,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나눌 얘기들은 어느 정도 다 나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충분히 대답해 주시는 내용들 안에서 저희가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팟캐스트의 이 제목이자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니즘의 문제와 맞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늘 지녀오고 품고 계시는 무언가를 창작하고 표현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들을 찾아가는 뭔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계속 뭔가 갖고 나아가려는 뭔가 그런 이유들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만약에 조금 더 현실에 누군가가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어렵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늘 우회해서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분야로 들어왔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비슷한 직무를 계속 선택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되게 본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치 몸이 그냥 따라가듯이 자석처럼, 그 일을 해야만 내가 뭔가 아까 말한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현되고, 몸이 힘들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내 안에 소스로서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되게 좋은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학창 시절 때부터 그랬지만, 물론 뭐 입시 미술을 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 뭔가 불완전하면서도 완벽하지 않은 제가 가장 좀 저답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대할 수 있는,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계속 해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행인 거는 먹고 살기 힘들든, 뭐 이렇든 저렇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분야가 싫어진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게 날 시험에 들게 하네. 넘어가야지. 약간 보란 듯이 넘어가 줘야지. 약간 그런 좀 아직은 좀 도끼가 좀 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해 나가고 싶고 그거를 잘 해 나가서 뭔가 제주도에서 좋은
뭐 제가 환경까지는 만들어줄 수 없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환경을 꿈꾸는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해 나가고 싶다라는 좀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신 니즈나 가치관이 저도 약간 제주 안에서의 어떤 예술 문화에 대한 어떤 생태계가 좀 건강하게 자생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힘들지 않고 어떤 살아있음을 느끼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살아가는 생계를 가꾸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좀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자신이 명확히 알고 있는 것도 또 굉장한 탤런트고 복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좀 되게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집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좀 이거 팟캐스트 참여하시고 난 어떤 좀 소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확실히 아마 제가 사전 인터뷰 때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다를 거고, 저 스스로도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확실히 그때보다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좀 더 명확히 뭘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고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냥 현실에 치여서 요 근 몇 개월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흐릿해져 있었다가 여기 와서 좀 명확해졌거든요. 마치 이렇게 딱 심자가 하나가 팍 선 것처럼. 그래서 좀 저한테는 너무 좋은 자리였는데 이거를 같이 이야기 나눈 한길님도 그렇고 또는 듣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좀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은 듭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제가 덧붙이게 되는데, 어쨌든 되게 어떤 상생적인 거에 대한 가치관이 본인 안에 기저에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게 너무 약간 되게 좀 여러모로 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역시도 뭔가 앞으로 그러한 어떤 상생적인 가치관을 기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나온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뭔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약간 기획자로서의 승현님의 약간 앞으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아담과 팀 아시들이 제작한 제주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요. 게스트 이승현 그리고 호스트 삼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